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한국 정부가 아주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관광 전략, 이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9월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정부 비전이 입국 3천만 명을 넘어 글로벌 관광 대국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광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또 제시된 비판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우리가 뭘 좀 더 고민해야 할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과 또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부가 내놓은 그림, 상당히 방대하고 야심차 보여요. 크게 세 가지 혁신 전략으로 나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큰 축은 역시 방한 관광 혁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전략들이에요. 아, 외국인 유치.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노력입니다. 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만 몰리는 문제. 그거 말씀이시군요. 이거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과제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지방의 어떤 주요 관문 도시, 이걸 허브라고 부르고요. 그 주변의 중소도시들, 그러니까 스포크 도시들을 이렇게 묶어서요. 초광역 관광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 합니다. 초광역 관광권이요. 허브 앤 스포크 방식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약간 항공 노선처럼 중심 도시랑 주변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발전시킨다. 이런 구상인 거죠.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권역만 딱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 공항 이용을 늘린다거나 지역만의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숙박이나 교통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까지 정부의 여러 부처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아, 여러 부처가 함께 움직인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근데 사실 이런 초광역 구상이 과거에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게 뭐 부처 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텐데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계획상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 지원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열쇠가 될 거라는 점은 분명하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K컬처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아, K-팝, K-드라마. 워낙 인기가 뜨거우니까 이건 뭐 당연한 방향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그게요,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이나 관광공서 지사, 또 컨텐츠 관련 기관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관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K관광 마케팅을 아주 공격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겁니다. 공격적으로요? 예를 들면 뭐 K콜텐츠의 지식재산권, 우리가 흔히 IP라고 하죠. 네, IP. 이걸 활용한 광고를 만든다거나 해외 로드쇼를 열고 또 글로벌 K존 같은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한류 팬덤이 실제 한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죠. 아, 팬심을 관광으로. 네. 더 나아가서는 K-팝 전용 아레나나 K-드라마 체험관, K-푸드 거리 같은 아주 상징적인 거점 시설 조성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이건 뭐 K컬처 팬이라면 정말 솔깃할 만한 내용이네요. 근데 이게 이런 시설 건립이나 이벤트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 잠시 후에 다룰 비판적 분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정부 계획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부가치 관광 육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객 수만 늘리는 걸 넘어서요. 의료 관광이나 웰니스 관광, 그리고 마이스 산업, 이걸 육성해서 관광의 어떤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마이스라면 그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걸 다 아우르는 고부가 가치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여행사, OTA라고 하죠. 이런 플랫폼과 협력해서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요. 네. 웰니스 관광은 최근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치유관광법. 이걸 기반으로 관련 거점을 키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이스 분야에서는 뭐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아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고부가 관광 확실히 매력적인데 특히 의료나 웰니스 같은 분야는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지방의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정부 계획상으로는 이런 부분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방향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인데요.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외국인 친구들 한국 여행 와서 불편했다고 하는 이야기들 저도 종종 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입국부터 출국까지 이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전자여행허가제 KETA 있잖아요. 네, KETA. 네,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 국민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허가받는 제도인데 이걸 항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연장하고요. 또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를 도입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수단을 더 다양화해서 뭐 쇼핑이나 식당 이용할 때 불편함 줄이겠다는 겁니다. 결제 편의성 중요하죠. 네. 그리고 뭐 숙박제도 개선이라든지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 근절 노력, 서비스 품질 인증제 도입 같은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노력들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전략, 국내 관광 혁신인 거죠? 맞습니다. 핵심 목표는 국민들이 지역을 좀 더 자주 방문하고 더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더 자주, 더 오래. 네, 이를 위해서 뭐 반값 여행 같은 아주 파격적인 할인 지원이라든지 연박이나 섬지역 숙박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또 특정 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관광 주민증 같은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관광주민증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관광주민이 되면 뭐 그 지역 카페에서 할인을 받거나 박물관 무료 입장이 가능해지는 뭐 그런 식인가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 방문의 동기를 좀 부여하고 관계 인구를 늘리려는 시도죠. 또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문화 확산 지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머무는 동안 즐길 거리가 풍부해야겠죠. 체류형 콘텐츠 확충 방안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하려면 당연히 즐길 거리가 많아야겠죠. 그래서 코리아 둘레길 같은 걷기 여행이나 섬 연안 관광처럼 자연 친화적인 콘텐츠, 아니면 스포츠 팬들을 겨냥한 원정 투어, 지역 축제의 글로벌화, 그리고 뭐 선 명상이나 사찰 음식을 중심으로 한 템플 스테이처럼 좀 깊이 있는 체험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네요. 이런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핫스팟 가이드 운영 계획도 있습니다. 기존의 뭐 한국 관광 100선, 웰니스 관광 88선, 야광 관광 명소 밤밤곡곡 100 등등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 있던 우수 관광지 정보 있잖아요. 네, 좀 복잡했죠. 이걸 하나로 딱 통합해서 국가대표 관광지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고요. 이걸 소셜미디어나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국내 여행 분위기를 확 띄우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앞선 두 가지 전략,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여행 활성화, 이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정책 및 산업 기반 혁신에 대한 이야기겠군요. 아, 정확합니다. 앞서 나온 전략들을 딱 뒷받침하는 뿌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파격적인 건요, 관광 관련 법제 대대적인 개편 시도입니다. 법 개정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만들어져서 사실 현실과 좀 안 맞는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낡은 관광기본법하고 관광진흥법, 이걸 전면적으로 손보고요.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이라는 두 개의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군요. 네, 국민의 여행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주도의 관광 발전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거죠. 단순히 조항 몇 개 고치는 수준이 아니고요. 법의 근본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아, 관광법제가 그렇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였군요. 그걸 들으니까 왜 전면 개편이 필요한지 좀 더 와닿는데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법 개정은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혁신입니다. 데이터와 AI.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하고 개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요. AI 기반의 맞춤형 관광 안내 플랫폼이나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한국 관광 현황판 같은 걸 구축해서 이제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 개발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는 뭐 요즘 대세니까요. 관광 분야에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기존의 정부 주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 탑다운 개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요.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 버텀업 방식으로 전환을 꾀합니다. 오, 상향식이요? 네, 이를 위해서 지역관광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파트너십 모델을 확산하고 또 광역 단위 관광개발 지원 방식을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이야,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네요. 지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 생태계와 인력 문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관광 산업 생태계와 인력 혁신 부분인데요. 관광 분야 벤처기업과 AI 기업의 협력을 지원하고 국내 유망 관광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또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을 제도화하고 호텔 등급 평가를 개선하는 등 산업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고요. 네. 인력 측면에서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AI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해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방대하고 체계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유치, 국내 관광 활성화, 법, 제도, 산업 기반까지. 와,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 주 코스트 논설 기반의 비판적인 분석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봐야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정부 계획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은요. 외래객 4천만 명이라는 목표 설정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4천만 명,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이게 너무 의욕만 앞선 목표다. 뭐 이런 걸까요? 네, 분석에서는 정부가 유엔 관광기구의 세계 관광객 전망 뭐 이런 걸 근거로 제시했지만 사실 팬데믹 이후에 관광 예측이 얼마나 크게 빗나갔었는지를 좀 상기시킵니다. 아, 맞아요. 예측이 많이 틀렸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숫자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각 지역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관광객 규모, 이걸 지역별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용 능력과 실제 방문객의 만족도 같은 어떤 질적인 지표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과연 양적 성장이 무조건 질적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죠. 일리가 있네요. 무조건 많이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테니까요. 그럼 두 번째 지적은 뭔가요? 고부가치 관광 전략에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 웰니스, 마이스 육성 방향 자체는 좋은데 현재 지방에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고급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인프라 부족?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수백만 호를 쓰는 럭셔리 투어를 유치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이걸 또 상품화하고 판매할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계획은 다소 좀 선언적인 목표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 양쪽 모두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세 번째 비판은요? 신규 거점 육성 계획과 기존에 투자된 거점 관리의 부실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초광역 관광권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분석에서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기존 국제 관광 도시들 있잖아요. 부산, 강릉, 안동, 전주, 목포 같은 곳들. 네, 있었죠. 이 도시들의 성과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부족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전에 기존 사업의 성과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이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새로운 계획도 좋지만 기존 투자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K컬처 연계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K컬처 연계 전략의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팝 공연장이나 체험관 건립, 대형 이벤트 개최 같은 구상이 과연 실제 관광객의 소비 증가나 체류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그냥 보여주기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단발성 행사보다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K컬처 복합 컨텐츠 클러스터를 여러 곳에 만들고 이걸 서울, 제주, 부산 같은 주요 관문 도시 허브와 계획적으로 연계하는 스포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클러스터와 연계.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K컬처 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 인바운드 여행사 육성이 시급한데 특히 지방에는 이런 역량을 갖춘 여행사가 거의 없다는 현실도 꼬집고 있습니다. K컬처의 인기를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실질적인 관광 효과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럼 수용 태세 개선 노력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 노력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K2타 면제 연장이나 간편 결제 도입 같은 거 물론 긍정적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 너무 심각한 서울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연간 4천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외국인 관광객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지방공항 활성화나 지역 교통망 정비, 서비스 품질 관리 같은 좀 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양적 확대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시된 개선책만으로는 좀 한계가 명확하다 이런 비판이죠. 결국 인프라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마지막 비판은 무엇이었나요? 어쩌면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과 실행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아, 사람과 조직 문제? 네. 분석에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그런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조직,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는 어떤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 주도가 아니라 행정, 중간 지원 조직, 관광기업,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기반의 추진 조직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순히 관광재단 하나 만드는 수준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걸 실행할 사람과 조직이 없으면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자, 결국 정부의 관광혁신 3대 전략과 또 이 비판적 분석을 종합해보면 글로벌 관광 대국이라는 비전 제시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력이라든지 기반 마련 측면에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분석 자료의 결론은 상당히 명확한 것 같아요. 지방의 인프라, 그러니까 공항, 숙박, 교통 같은 것들, 그리고 매력적인 컨텐츠, 또 이걸 추진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외래 관광객 4천만 명 유치에만 집중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될 거라는 거죠. 서울 과부하. 네, 이건 자칫 스페인 바르셀로나나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아주 심각한 오버 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죠. 특정 지역이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 때문에 몸살을 앓는 상황, 이걸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분석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관광객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핵심은 속도보다는 내실 다지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숫자 목표 달성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인프라의 착실한 정비,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 조직 구축이라는 기초, 이걸 튼튼히 다지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다지기. 네, 뭐랄까 비유하자면 엔진은 최고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 도로 포장이나 운전자 교육은 좀 부족한 상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 간극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라면 지속 가능한 한국 관광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그냥 피상적인 관광 대국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진정한 관광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적인 조건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